요즘은 점점 마을숲의 그 가치가 높아지면서 마을숲에서 많은 축제도 하고 또 마을숲을 매개로 한 다양한 축제를 함으로써 자기 마을을 좀 더 자기 마을의 우리 마을은 역사가 깊은 마을이다. 우리 마을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좋은 마을이고 이런 특징을 가진 마을이다. 그런 것들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을숲의 역사는요. 우리 조상들이 마을을 형성할 때 마을을 보호하거나 또 마을에 있는 다양한 자연재해를 막는 그런 역할을 위해서 지형적인 결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숲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숲을 굉장히 신경 써서 관리합니다. 누가 아무리 땔감이 없어도 그 마을 숲에 뗄 그 나무는 못 베겠어요. 가까운 숲에 땔감 놔두고 먼 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꼭 그 숲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쉽게 무슨 전설 같은 걸 갖다 붙여 놓습니다. 이제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저 숲이 어떻게 해서 저 숲이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더라, 이런 이제 전설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을숲은 이 마을을 형성할 때 틀림없이 그 마을에 무엇인가의 원인과 이유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그 자리에 만들고 그것을 계속해서 보존해 오고 있는 것들이 마을숲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숲에는 비보림, 성황림, 역사림, 경관림, 보안림 5가지 성격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보림이라는 거 좀 이따 성황림이라는 건 성황당이 저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림이라는 것은 무슨 그 다양한 여러 가지 있는데 주로 이제 뭐 역사적인 여러 가지 그 기물이나 장소들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경관림은 아무래도 자기 마을이 너무 외지에서 온 사람에게 자기 마을을 소개할 게 하나도 없는 마을들, 그런 마을들은 이제 경관림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보안림은 예전에 바닷가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비보림의 유형입니다. 비보라는 건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말기 고려 시대 넘어왔죠. 그래서 도참 사상에 의한 풍수지리설에 의해서 처음 비보숲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보숲의 유형을 보면은 보통 이제 4가지 정도로 되는데요. 제일 처음에 이 수구마기형이라고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좌청룡 우백호 뭐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한쪽이라도 비게 되면 저렇게 왼쪽이 비면 왼쪽에, 오른쪽이 비면 오른쪽에 우리 마을을 딱 털을 잡고 싶은데 털을 잡게 뭔가 하나 부족한 거죠. 풍수지리적으로. 그러면 그것을 나무로 채우는 겁니다. 저렇게. 산이 부족하니까. 산이 안 감싸주고 있으니까 나무로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건 수구마기형이라고 해서 완전히 마을이 외부로부터 노출돼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겨울의 찬바람, 여름의 더운 공기를 다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마을에서 그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저기 위해서 몬순 계절이라는 게 4계절이 있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그 기후와 산악 지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쉽게 말해서 겨울엔 좀 덜 춥게, 여름엔 좀 덜 덥게 이렇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배산임수, 그죠?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내가 있어요. 산은 왜 있어요? 뒤에 산은 왜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앞에 내가는요? 그것도 그렇고 농사 지어야 되니까요. 농사. 우리가 농경사회지 않습니까? 우리 예전이. 그래서 농사 지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저걸 옆이나 앞에 두는 걸 수구마기형이라고 하고요. 뒷산형이라고 합니다. 뒷산형. 뒷산형은 보시면은 저 뒤에가, 마을 뒤에가 이렇게 산 2가닥이 이렇게 내려오고 뒤가 전혀 안 막혀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저렇게 뒷산형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저 숲을 꾸준히 관리합니다. 꾸준히. 왜? 가만 놔두면 저 숲이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한 그 나무는 심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잘 자라겠지. 천만에 만만해입니다. 아주 그냥 금방 다 죽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토양은 물론이거니와 그 옆에 있는 원래 살았던 나무들이 계속 가지를 뻗쳐서 그늘이 져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걸 한 3, 40년 이상은 관리를 해줘야 그 마을에 있는 숲이 정착이 됩니다. 자, 비보엽승형이라고 그래서요. 저기 위에 보시면 아마 어디 가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마을의 왼쪽에 있는 저 산이 말이야. 그 산이 뾰족뾰족해가지고 화기가 강해서 그 화기를 막아야 된다. 아니면 뭐 저쪽에 있는 저 내가 너무 수기가 강해서 우리 마을이 언제 홍수가 날지 모른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만든 숲을 이 비보엽승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저런 숲은 꼭 마을 숲을 조성하면서 밑에다가 땅속으로 무언가를 합니다. 돌을 묻는다거나 비석을 새겨서 묻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형상, 뭐 거북이 형상 아니면은 뭐 물고기 형상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무슨 두꺼비 형상, 사자 형상 이런 거 돌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땅 속에다 묻고 그 위에 나무를 심어서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비보역승의 대표적인, 그래서 돌거북, 돌탑 같은 경우가 저 숲 안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형이라고, 이건 안성에서 종종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을 들어가다 보면 마을 입구에 이렇게 한 무더기에 소나무 숲이 아주 조그맣게 한 10m 내외 되는 한 무더기에 소나무 숲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매형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기타가 이제 해안형, 하천형이 있는데 이건 이제 해안, 쉽게 말해서 냇가 주변으로 냇가 뚝이 무너진다거나 아니면은 그 냇가 뚝이 그 홍수가 제일 무서운 건 뚝이 무너지는 겁니다. 물이 넘치는 게 아니고, 물이 넘치면 뚝이 무너지기 때문에 물 넘치는 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뚝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저 하천변에는 하천님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사진에서 보셨듯이 해안님은 그런 이제 바다에서 다양한 해일이나 이 자연재해가 생겼을 때 그것들로부터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조성된 숲입니다. 이게 하천님입니다. 하천님. 저쪽에 하천이 있죠? 이쪽에 논이 있습니다. 근데 저 숲의 기능은 뭘까요? 저 숲의 기능은? 저 숲의 기능은 제방을 보호하는 건 아니고 안개 방지용입니다. 왜냐하면 냇가가 있으면 안개가 낍니까? 안 낍니까? 안개가 껴버리면 곡식이 결실을 잘 못합니다. 열매를 왜냐하면 그 곡식들이 꽃이 피는 시기에 그 안에 안개가 끼면 그 안개가 날아와서 물이 차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개화를 해도 물이 차버리면 벌이 수정을 못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열매가 안 열리죠. 그렇기 때문에 꼭 저렇게 안개가 자주 끼는 지역에는 강변으로 이렇게 나무를 심어서, 실제로는 농사에 되게 불리해요. 왜냐하면 그늘이 져가지고 안 자랍니다, 곡식이. 그런데도 저 나무가 있는 이유는 저 그늘 져서 손해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득을 주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안개가 오다가 저 숲이 있으면 굉장히 안개량이 줄어듭니다. 예, 이건 성황림이죠, 성황림. 네. 예전에 그 드라마나 여름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귀신들이 자주 나타나는 그런 성황당에 있는 성황림입니다. 성황당 여기 보면 금줄 쳐져 있죠, 이렇게 저렇게 하얗게. 예, 근데 성황당이라는 것은 그 마을의 일종의 그 액땜 부적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뭐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죠. 1년에 몇 번씩 하고, 그 다음에 저기에 또 그 예쁜 처녀 귀신도 모시고요. 또 어쩔 때는 그 무서운 아주 무서운 대상을 저기다 모십니다. 그래서 저렇게 성황당을 짓고 그 주변에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를 절대 훼손 못하게 합니다. 성황당 가서 나무 베면 어떻게 돼요? 귀신부터 와요. 큰일 납니다. 믿는 사람들은 도로공사 하다가도, 요즘도 그럽니다. 도로공사 하다가 포크레인으로 딱 나무를 보다가 너무 큰 나무면 흠칫하고 다 뒤로 빼고 장비가 안 움직여요. 그러고는 못 비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빨리 베세요. 그러면 안 빌려고 그럽니다. 예. 사람이 뭔가 그 느낌이 틀린 거죠. 자, 이건 역사림입니다. 역사림. 왕릉이죠. 왕릉. 예. 왕릉입니다. 왕릉인데 보시면은 왕릉 주변에 저렇게 나무가 아주 잘 보존되어 있죠. 왕릉 주변의 나무는 못 베게 합니다. 절대. 왕릉 주변의 나무 베면 어떻게 되죠? 사형입니다. 사형. 예전에 차명을 당했죠. 큰일 납니다.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능지기 외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예전에. 이번에
그 왕릉나무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이번에 그 제일 오래된 조선시대 제일 오래된 그 왕릉나무 가지고 이번에 그 불타버린 그 동대문 만들었죠. 네, 숭례문을. 그게 뭐냐면 그 영경묘 중경모라고 이성계 아버지 묘겁니다. 아마 그게 저기 그 고한에 있습니다. 고한. 태백 탄광 넘어서 거 가면 저도 거기 가서 소나무를 봤는데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컸습니다. 소나무가 두 사람이 안아도 안 안아져요. 그렇게 큰 소나무는 좀 드물. 소나무는 보통 한 100년 정도 자라면 더 이상 크기가 잘 안 자랍니다. 그리고 항상 그 모양 그대로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니까는 거의 700년, 800년 된 소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림이라는 건 이렇게 역사적인 어떤 지정학적인 장소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 역사림이고, 저 역사림은 법적으로 많이 그 보호를 해왔습니다. 예전부터. 왕릉 가면은 왕릉 가서 왕릉에 들어가기만 해도 잡혀갔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왕릉이 어디 있죠? 대표적인 왕릉이 남아서 우리에게 지금 가장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게 국립수목원입니다. 국립수목원. 국립수목원이 예전에 그냥 거기가 국립수목원이 있기 전에 왕릉이었어요. 그래서 능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25 때도 그 능지기가 잘 지켰어요. 그래서 불 안 타고 우리가 한국전쟁 때도 그래서 살아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 국립수목원도 바로 역사적인 그 역사림에 조성된 겁니다. 그래서 국립수목원에 가면은 그 국립수목원 혹시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길가의 소나무도 보통 300년이에요. 길가에 그냥 그 자동차가 졸다가 이렇게 쿵 받으면 그거 정말 큰 소나무 받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큰 나무들은 보통 700년 이렇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나무나 이런 것도 엄청나게 큽니다. 거기 가면. 그래서 역사림은 그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여러 가지 뭐 다양한 기능이 있겠지만은 가장 잘 보존된 숲이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조선시대부터 우리가 소나무를 숭배하다 보니까 소나무만 가장 잘 보호합니다. 소나무만. 참나무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자, 이건 경관림입니다. 경관림. 저게 어디 있는지 아시겠어요? 하동 쌍계사 심리벚꽃길이라고 그래서요. 예. 벚꽃을 그러니까 심리면 4km입니다. 4km. 4km를 벚꽃을 심어서 숲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경관림인데 저 동네 사람들은 항상 자기 동네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할까요? 우리 동네 자랑은 벚꽃 축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동네에 벚꽃이 없다고 생각하면 저 산골에 우리 동네 자랑은 나무야 그럴 수 있겠어요? 없다고요. 왜냐하면은 저기도 나무 여기도 나무 다 나무거든요. 산속 산골 마을이라. 그래서 결국은 이 동네가 선택한 건 벚나무였던 겁니다. 그래서 벚꽃을 심어서 열심히 가꿔서 그 벚꽃이 지금은 자기 고향 고장의 표식이 되고 자랑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도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또 직접 가보신 분들도 굉장히 아름다움을 느끼셨겠지만, 이렇게 경관림이라는 것은 어떤 마을에 자기 마을에 전혀 특징이 없고 남에게 특징적으로 우리 마을을 소개할 수 없을 때 조성하는 게 경관림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경관에 반해서 자기 마을을 찾게 하고, 그것이 경관림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자, 이건 군사림입니다. 군사림. 예. 저기 보시면 저게 성곽인데, 저 성곽을 무너뜨려 가지고 이제 그 요즘 새로 흔히 나오는 블록으로 다시 싸가지고 만든, 원래 성곽이 있던 자리입니다. 돌 성곽이 있던 자리고, 그 성곽으로 저렇게 나무를 쫙 심었고, 저쪽이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성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그래서 저 바다에 왜구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성이 없는 줄 알고, 예, 안 내리는 거. 성이 없는 줄 알고 내렸다가는 여기 지키고 있던 군인들한테 다 몰살당하는 거죠. 배는 착륙할 때 제일 위험하답니다. 이렇게 그 해안에 접안할 때. 왜냐하면은 물이 낮고 이 배가 기울어지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물속에 뛰어내리잖아요. 그래서 물속에서 걸어와야 되는데, 물속을 걷는 사람은 육지에서 활을 쏘면은 도망도 못 가잖아요. 빨리 걸어지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저렇게 해놓고 성을 가리고 군사적인 목적으로 조성한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 몇 군데 안 남았는데 지금 저기 경상북도의 뭐 골굴사 주변에 남아 있고, 이건 그 남해 그 여러분은 상주 해수욕장, 미조 해수욕장, 거기도 원래 군사림이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가까운 그
뭐 지역인데 아무튼 바닷가로 이런 군사림들이 되게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림들도 되게 나무 나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군사적 목적으로 저기는 원래 그 다 평지입니다. 평지. 그래서 나무가 전혀 없는 곳인데 전부 팽나무하고 이팝나무, 느티나무를 심어가지고 크게 조성을 해서 저기도 나무 나이가 보통 1000년 좀 오래된 건 안 그러면 한 700년 이렇게 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숲은 마을 공동체의 의사소통과 마을 단위의 공동 행사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그런 공동의 터전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마을숲에서 다양한 마을 행사를 했죠. 예전에는. 요즘도 뭐 시골은 안성은 이제 그 시골 마을이라 하죠. 그 대동계라고 하죠. 예전에는 그걸 마을숲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죠? 마을숲에서 모여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정월 대보름에도 하고 8월에도 하고 어버이날도 하고 그죠?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숲은 이렇게 마을 공동체 행사나 마을의 그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차전놀이. 저걸 뭐라 그래요? 저 동그란 거. 그 차전놀이 하시는 거 보셨죠? 지금은 안 합니다. 근데 요즘은 잘 보기 힘든 굉장히 그런 건데 차전놀이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차전놀이 하는 목적이 뭐였죠? 단결. 그렇죠. 단결입니다. 단결. 마을이 대동단결. 그래서 차전놀이를 하죠. 차전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차전놀이는 윗마을, 아랫마을 주로 이제 마을이 패를 나눠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패를 나눠서 하는데 패를 나눠서 해가지고 이긴 팀이 있고 진 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긴 팀은 어떤 의미가 있죠? 이긴 팀은 슬픈 게 아니고 이긴 동네가 풍년든다는 거죠. 뭐 큰 의미 없습니다. 그냥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단결이 잘 돼. 왜냐하면 예전에는 농기구가 없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되게 단결해야 합니다. 그 넓은 드넓은 벌판에 모내기를 하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김서방, 박서방 너그 노내 할 때는 그 모내기 해주고 우리 노내 할 때는 아무도 안 오고 그러면은 그거 농사가 되겠어요. 서로 마을 사람들 간에 굉장히 서로 사이도 나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단결이 잘 되는 마을이 농사가 잘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공동체 의식으로 똘똘 뭉쳐서 너의 일 나의 일 구분이 없이 그 일들 농사일을 다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다 지금은 그런데 뭐 전화만 하면 되죠. 그냥 콤바인 아저씨 그러면 쫙 오고 뭐 이한기 아저씨 그러면 와가지고 축축축 한 30분이면 그 넓은 마트를 그 넓은 논을 다 벼를 베주고 가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사람이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농경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마을 사람 전체의 단결입니다. 단결. 요즘도 그런데 단결할 일이 종종 생기는 것 같아요. 요즘은 뭐 때문에 마을이 단결한지 아세요? 그죠. 마을에 무슨 뭐 소각장이 들어온다. 이런 거면 이제 단결이 시작됩니다. 굉장히. 저희 마을도 요즘 무슨 고무 공장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매일 문자가 저에게 오는데요. 아무튼, 뭔가 그 일이 벌어지면 요즘도 단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전놀이가 끝나면 그 차전놀이에 사용했던 것을 없애는 게 아니고 저기 나무 보시면 감아놨죠? 이긴 팀 걸 저렇게 감습니다. 감고 여기 보시면 저기 무당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면은 박수고 여자면 무당이죠. 아무튼 그런데 여자는 단골, 남자는 박수 그럽니다 원래. 그래서 단골내라고 하죠 여자를. 어떻게 보면 그 민속학적으로 그 우리나라 민속학자들이 써놓은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무당은 그 실제로는 종교의 집행자가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그 축제의 총 집행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월 대보름이 됐어.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월 대보름에 온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뭔가 큰 행사를 치러야 돼요. 우리 마을에 이제 그 내년에도 풍년 들게 해줘야 되고 동네 사람도 안 아프고 안 다치게 하고 아이들도 많이 낳게 해달라는 그런 행사를 해야 하는데 그 행사의 절차와 진행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마을에 다 농사만 짓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 행사의 진행의 절차를 아는 사람은 누구다? 바로 저 무당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페스티벌의 안내자, 가이드였던 거죠, 가이드. 그래서 그러죠. 누구네 집에는 돼지를 잡고 누구네 집은 쌀을 얼마 가지고 오고 저 사람이 다 시킵니다.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축제가 금방 준비됩니다. 아마 안 그러면은 축제
그 준비한다고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의하다가 아마 6개월은 가서 그 다음 뭐 추석 될 겁니다. 설 달에 모여서 야 누가 한 말 더 내고 뭐 이렇게 하면. 근데 저때 당시 저 무당은 거기에 관련된 정권을 쥐고 있으니까 야 누가 가지고 와. 그리고 안 가지고 오면은 굉장히 흉측한 저주를 퍼부어 버리죠. 너네 집은 앞으로 뭐 3대 우물이 말라서 못 먹고 살 거야. 뭐 이렇게 확 해버린단 말입니다.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 그 사람이 가진 가장 강력한 권한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마을이 축제를 할 때 아주 일사불란하게 정월 대보름하면 설 지내고 한 15일밖에 안 됩니다. 축제 준비할 기간이. 그러면 그 사이에 일사불란하게 이 축제를 다 준비해야 하는 거. 마을이 그때 당시 수백 명일 거라고요. 마을 사람이. 그러면 수백 명이 먹을 떡과 음식을 동시에 다 해냅니다. 그때 무슨 뭐 떡방앗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겠어요? 뭐 도축장이 있어가지고 소를 탁탁 잡아가지고 마트 가면은 뭐 삼겹살 부위별로 팔던 것도 아닌데 누군가는 다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집행할 줄 알았던 사람이 무당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징적으로 저기 앞에 서서 저렇게 뭐라고 자기가 주문을 외우고 춤을 추고 하는 건 일종의 상징적인 자기의 그 표현입니다. 표현. 자기 권위의 표현. 만약에 무당이 없었다면은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런 축제를 할 수 없겠죠. 우리 여기 한 10명만 모여가지고 소풍 가는 거 의논해 보십시오. 누구는 바다로, 누구는 강으로, 누구는 자기 차 타고 가자, 아니야, 누구는 렌탈을 하자. 그렇게 시작되면 일이 복잡해지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이 딱 정합니다. 야, 누가 차 가지고 오고, 누가 도시락 싸오고, 누가 장소 섭외해라. 이렇게 하면 쫙쫙쫙 돌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역할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 무당이 지금 저렇게 차전놀이에서 이긴 팀의 꼬리를 감고 저렇게 이제 풍요를 기원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을 숲에서 저것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을 숲에서. 그 마을 숲에서 가장 큰 나무를 가지고, 예, 거기다가 이제, 야, 이 나무에 앞으로 우리가, 이 나무는 신령한 나무. 누가 정해? 무당이 정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매년 저렇게 거기서 모여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마을 숲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라남도 담양입니다. 담양. 천연기념물 366호. 숲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데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천연기념물 366호.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두워서 안 보실래요? 여기 강변으로 쭉 숲이 있죠? 예, 저게 가서 보신 분들이 있으실려나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오래된 느티나무입니다. 그래서 500년 넘어가는 느티나무들이 아주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관방재림이라고 합니다. 관방재림. 그래서 인위적으로 조성한 숲입니다. 예, 근데 저 숲을 조성할 때는 저게 저 영산강이거든요. 영산강 상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범람이 되게 심했답니다. 강이 넘쳐가지고 홍수가 계속 나고 그래서 농사짓기 힘들어서 저 숲을 조성했는데 지금은 농사보다는 훨씬 더 큰 돈벌이가 되는 것 같아요. 저 숲이. 그래서 숲 하나 잘 조성해 놓음으로써 저렇게 많은 경제적 이득을 갖고 있습니다. 저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저 숲도 마을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쓸데없는데 맨날 그 걸거치기만 하고 경운기 다녀야 하는데 뚝방길로 경운기 못 다니잖아요. 나무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저 마을, 담양의 가장 큰 사람들은 담양 그러면은 대나무, 아니면은 다 그것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담양에 가면 정말 유명하고 대나무 그러면은 가서 볼 곳은 없잖아요, 그냥. 대나무 가면 대나무 바구니 시장 가가지고 복조리 하나 사고 바구니 하나 사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즐기거나 놀 거리가 없는데 이 조상이 아주 오래전에 그 조성해 놓은 이 관방재림이라는 저 숲이 있음으로써 관광객들이 하루 종일 머물다 갑니다. 하루 종일 머문다는 것은 밥도 먹어야 하고 사진도 찍어야 하고 데이트도 해야 하고 그런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 사람 많습니다. 여기 밑에가 아까 그 자전거 타던 도로고요. 여기 밑에가 뚝방길인데요. 이게 키로수가 굉장히 깁니다. 보통 여기서 안성 시내 가는 것만큼이나 조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길죠. 그래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저기 와서 다 놀아요. 그리고 저기서 이제 수레 같은데 음료수 팔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아이스크림 파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옛날 모습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데 저런 관방재림 끝에 이걸 조성한 거예요. 담양이. 세콰이어길. 그러니까 담양은 그야말로 숲으로 벌어먹고 있습니다. 아주.
최고예요. 그래서 지금 세콰이어 길 그럼 대부분 다 담양을 생각하지 다른 동네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세콰이어 길이 꼭 담양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마을에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원체 유명해져 버려가지고 유명해진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그 앞에 있는 관방재림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관방재림에 왔다가 세콰이어 길을 만나고 또 세콰이어 길에 왔다가 관방재림에 만나고 세콰이어 길은 보시면 나무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직선으로 정렬된 듯한 느낌을 주는데 정반대의 느낌이 조금 전에 봤던 것, 그 느티나무 길인데 그건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구불구불하고 그 마을 그 밑에 있는 사람도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있습니다. 요즘은 낙엽이 졌는데 여름 사진인데요. 세콰이어 길이 이 끝에 가서 이렇게 만남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거의 10km 가까이 걸어야 됩니다. 저걸 왔다 갔다 다 해보려면. 그러면 하루 종일 있어야 됩니다. 가운데 뭐 식당도 가야 하고. 근데 막상 와가지고 관방재림 그 세콰이어 길 왔다가 관방재림 안 가볼 수 없거든요. 저쪽 가면 또 숲이 있다니까. 또 관방재림 왔다가 저쪽 가면 그 유명한 세콰이어 길이 있다니까 안 가볼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조합을 가지고 있는 게 담양입니다. 여기는 천연기념물 제50호 경상남도 남해 물건리라고 합니다. 격하게 발음해서 물건리 어부림입니다. 어부림. 네, 어부림. 어부림이라는 게 뭐냐면 고기잡이 하려고 만든 숲입니다. 고기잡이. 그래서 여름에 고기는 이 그늘로 모여드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물고기가. 그런데 여기는 사진에 다 담을 수 없어서 그러는데 이게 항아리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을이. 그래서 이 안쪽에 어부림을 조성해서 고기가 이렇게 몰려들게 해요. 그리고 그 항아리 모양으로 생긴 그쪽에서 이쪽에서 저쪽 끝으로 그물을 쫙 가지고 가고 쭉 끌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온 고기는 몽땅 다 잡히는 거죠. 일종의 고기잡이 수단으로 조성한 어부림인데 남해에서도 예전에 가장 큰 태풍 사라온가 그 태풍 왔을 때 남해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사라온 태풍 왔을 때 이 마을은 그때 전혀 피해를 보지 않았답니다. 제 농경지가. 그런데 바로 옆에 그 파란산 있죠. 파란산 옆에 가면 마을인데 거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방파제 만들면 그 이상하게 생긴 그 삼각형 뿔처럼 생긴 거 이제 도깨비 뿔처럼 생긴 놈. 그게 날라와서 파도에 맞아서 그게 날라와가지고 지붕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집이 두 채가 폭삭한 걸 제가 눈으로 보고 정말 그게 거의 한 15m 이상 날라온 겁니다. 파도가 그 방파제 그 삼각뿔을 들어갖고 던져놓은 걸. 그 사이에 그 집이 근데 원래 숲이 있던 자리를 베고 지은 집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폭삭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저 어부림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남은 거라서 저렇게 천연기념물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부림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부들이 고기 잡으려고 만든 숲입니다. 그런데 꼭 고기 잡는 목적뿐만 아니고 저 뒤에 있는 농경지에 여기서 올라오는 해풍, 짠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해안에 있는 해안숲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해안의 해안숲과 서해안의 해안숲이 좀 틀립니다. 동해안의 해안숲은 전부 다 소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서해안과 남해안의 해안림은 소나무 숲이나 또는 팽나무 숲으로 되어 있습니다. 팽나무. 거기는 왜냐하면 햇빛이 뜨겁고 염도가 강하기 때문에 그걸 막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더 층층층이 햇빛을 더 잘 막아주는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그 마을의 환경과 그 마을이 필요로 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그런 숲을 일부러 조성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어부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이쪽에서 들어오는 바닷물의 짠기를 여기서 필시키면서 걸러줍니다. 그래서 이쪽은 바로 민물이거든요. 그래서 지하수가 나오고 바로 이쪽은 어부림인데 제가 저거 이제 2m를 팠습니다. 2m를 쭉 파니까 거기는 위쪽은 짠물, 밑에 쪽은 민물입니다. 거기서 서로 딱 막아주고 있는 거죠, 나무가. 그래서 지금은 저렇게 이제 뭐 오솔길도 생기고 데크 만들어서 산책도 하고 있는데 갔을 때는 순전히 그냥 자갈밭이었습니다. 자갈밭에다가 나무를 키우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일부러 저렇게 키운 겁니다.
완전 이만큼씩 한 자갈이에요. 다. 무슨 흙도 아니고 그걸 아주 깊이 깊이 심어가지고 저 나무를 계속 이렇게 잘 가꾸고 심어서. 그래서 여기 어부림이 저 안쪽으로 농경지 보이죠? 예, 저게 이제 안쪽 마을이고요. 여기 어부림도 원래는 이렇게 큰 나무가 있었는데요. 그 태풍에 뚝 부러져 버립니다, 이게. 예, 저기서도 동제를 지냈습니다. 마을 동제. 마을 동제는 바닷가니까 뭘 지내죠? 풍어제 지내, 풍어제. 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고. 그럼 풍어제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까 보시던 제가 말씀드린 항아리 모양으로 생긴 거. 그래서 저기서 그물을 끌고 들어왔던 거죠. 예. 그래서 저기 비석이 하나 있는데, 저기 이제 원래 나무가 이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뚝 부러져 가지고 없어졌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이제 후보. 예. 그 다음으로 큰 후보 나무에다가 이렇게 이제 옷에 끈을 감아놓고 저걸 이제 당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그 풍어제를 매년 지내고 있죠. 자, 마을숲의 종류는 동구숲, 동산숲, 하천숲, 해안숲이 있습니다. 마을숲의 종류가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지금까지 별 의미 없이 보고 다니셨는데, 보시면, 자, 마을숲의 일반적인 모습은, 풍수지리설에 의해서 뭐 좌청룡, 오백효, 진산, 그 다음에 도로, 마을숲, 하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배산, 뒤에 산을 가지고 앞에 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을숲에서 뭐가 하나 빠지면 꼭 저렇게 이제 숲을 조성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공중에서 보는 모습, 이제 하늘에서 이렇게 평면도상으로 보는 모습이고요. 이제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입체적으로. 그래서 저기 보면 뒤에 하천이 이렇게 흘러서 가마도라 나오고, 원래는 마을 중심으로 하천이 나오는 게 아니랍니다. 예, 그러면 큰일 난답니다. 예, 그래서 마을 숲이 있고 숲밖들이 있고, 여기서 숲 밖들과 숲 안들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숲 밖들과 숲 안들의 차이. 숲 안들은 양반 거고요. 숲 밖들은 평민들 겁니다. 왜냐하면요, 숲 안들은 태풍의 피해가 적습니다. 예. 숲 밖들은 그냥 다 노출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좋은 땅은 예전부터 그 마을의 첫 자리를 잡은 그 문중이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숲 밖은 최근 들어서 개간했다거나 아니면 뭐 그 마을에 정착한 이제 그 후대들 중에서 뭐 일반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땅인데, 농경 사회에서의 숲 안뜰이라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죠. 왜냐하면 자연재해를 덜 받으니까 그만큼 안정적인 그 소득이 보장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동구입니다. 동구. 그래서 마을숲의 종류는 아까 처음에 동구, 동산 이렇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동구라는 건 마을 앞에 만든 걸 동구라고 그럽니다. 마을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 동구밭 과수원길, 그게 그 동구가 뭔지 모르고 노래만 부르셨던 거예요. 예. 동구가 뭐냐 하면, 마을에 들어갈 때 우리 마을 앞을 막고 있던 그 동구숲을 지나서, 그죠? 그 밖에 있는 과수원이라는 얘기예요. 즉, 그 과수원은 우리 마을이 다 아니다. 우리 마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과수원쯤 오면 우리 마을이 보일 수도 있고요. 과수원쯤 오면 우리 마을을 다 빠져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떠나가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동구밭 과수원길이 있는 거고, 동구라는 게 마을 앞에 있는, 저렇게 마을 앞에, 저게 동구입니다. 동구. 예전에는 저게 다 있었겠죠. 근데 농사 짓는다고 베고, 그래서 없어진 건데요. 그래서 똑같은 마을 숲인데 마을 앞에 있는 걸 동구숲이라고 했습니다. 동구숲. 마을 뒤에 있는 걸 동산숲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뒤는 산이잖아요. 그 배산 임수인데 마을 앞이 너무 허전해서 그 앞을 나무를 쭉 심습니다. 그걸 동구숲이라고 그러고요. 마을 뒤에 있는 저 산에다가 인적으로, 안성에서 제일 유명한 동산숲은 어디에 있어요? 아니고요. 그거 산이 아니죠. 예. 안성에서 제일 유명한 동산숲은 덕봉서원 마을에 덕봉리 가면 뒤에 순소나무 밭입니다. 참나무를 다 베고 계속 그 덕봉서원 후손들이 전부 소나무만을 가꾸고 있는 거예요. 예.
매년. 왜냐하면 참나무를 베주지 않으면 소나무는 금방 죽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안성은 저 유명한 동구숲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동구숲을 베가지고 과수원하는 데도 있고 뭐 도로 포장한 데도 있고 또 팔아가지고 공장이 들어온 데도 있고 마을 입구에 그렇게 공장이 들어오면 마을로 들어갈 때마다 유쾌한 기분은 아닐 건데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산숲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나가다가 마을 앞에 저런 게 있으면 아, 저건 동구라 그러는 거고 마을 뒤에 있으면 아, 저건 동산이라 그러는 거구나. 그렇게 아시면 될 겁니다. 이건 하천님이죠. 하천님. 저렇게 하천 주변으로 쭉 그래서 뚝이 무너지는 걸 막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 하천님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은 그 제방 높이가 틀립니다. 그래서 하천님이 없는 곳은 제방 높이가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무너지니까 맨날 높이는 거예요. 계속. 예. 그런데 저렇게 그 하천님을 조성하면 잘 무너지지 않거든요. 넘치기는 해도 잘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낮은 상태로 하천이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이건 해안님이죠. 예. 바닷가에. 아까 해안님의 그 가장 이점은 처음에 그 해일 났을 때의 모습으로 잘 보셨을 겁니다. 예.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야, 크죠? 예, 이 은행나무는 약 400년 됐다고 적혀져 있는데 그건 예전에 조사했을 때고 지금으로 치면 약 450년 정도 된 소나무, 은행나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45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에? 이 은행나무가 처음 심겨져 있을 때 과연 이 은행나무는 무엇을 지켜봤을까요? 우리나라 역사적인 사실을. 이 은행나무는 한국전쟁도 지켜봤을 것이고 임진왜란도 지켜봤을 것이고 병자호란도 지켜봤을 것이고 아마 다 지켜봤을 것입니다. 이게 여기 서서 그 많은 역사적 사실을 다 지켜보고 있는 게 현재 이 은행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그 긴 세월을 살아온 겁니다. 은행나무는 원래 우리나라에는 없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그 종자가 중국에서 들어왔습니다. 나무 자체가. 그런데 이 한교에서는 이걸 이제 400년간 이렇게 쭉 450년간 보호를 해왔던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은행나무는 나무 몸체는 나이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줄기는 되게 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줄기들이 다 10년 내외의 줄기들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큰 고목에서 고목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여러 군데 썩어 가지고 여러 군데 지금 보수를 많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은행나무 몸통은 나무로서의 몸통이 아니고 뿌리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뿌리 역할을. 그래서 여기서 새로 이렇게 계속 새 가지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쪽과 뒤쪽의 줄기 모양이 틀립니다. 앞쪽은 가지가 풍성하고 뒤쪽으로 가면 가지가 없습니다. 그늘이 져서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는 항상 앞뒤의 모습이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모습과 뒤쪽에서 보는 모습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관찰하실 때도 전후 좌우를 가서 한참 동안 쳐다보셔야 됩니다. 그냥 앞에서 이렇게 뜩 보면 그 나무 모습을 온전히 다 알지는 못합니다. 도곡리 느티나무에 오셨습니다. 양성면 도곡리 느티나무는 천연기념물 277호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느티나무는 여기에 연대를 알 수 없으나 김씨라는 분이 650년, 그러니까는 조사한 시기가 81년이니까 지금은 700년 된 거죠. 700년 정도 된 느티나무입니다. 700년 전이면 우리나라가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니까 조선시대도 전에 고려시대 김씨라는 사람이 이 나무를 뜩 여기 심은 겁니다. 그래서 700년이라는 세월은 짧지 않은 세월인 건 아시겠죠? 아주 쉽게 딱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안성에서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 중에 가장 오래된 생명체입니다. 이게 안성에 혹시 그 고삼저수지 안에 잉어가 천년 묵은 잉어 이런 거 있을까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 나무보다 나이가 더 오래된 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서 계신 이 나무를 보시면 안성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체를 마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한 70년 정도 살아도 잘 사는 건데 자그마치 70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온 겁니다. 700년. 그리고 보시면 이 나무의 후손입니다. 후손. 이 나무에 씨가 떨어져서 이렇게 난 건데요.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앞에서 보면 멀쩡한 것 같지만 실은 뒤에서 보면 다 내부가 비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무가 오래되면 안이 비거든요. 과거에 이 나무는 여기를 통과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지켜본 나무죠. 700년 동안이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겠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뭐 고려 무신 정권도 겪었을 것이고 이성계가 조선을 만든 그 시절도 겪었을 것이고 모든 역사적 사실을 다 지켜본 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이 700년이나 된 나무는 안성에서 제일 오래된 나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쪽에서부터 차례로 올라오셔서 쭉 한 번씩 손을 대고 만져보시고 그 700년의 기운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나무 소풍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는 생명체 중에 가장 오래 사는 것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나무들인데 이러한 나무들이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살아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일반인들하고 함께 그 나무에 얽힌 역사와 그 나무가 갖는 의미 그리고 그 나무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역사적인 다양한 사실들을 사람들하고 같이 둘러보고 알아보고 또 더불어서 또 그 우리가 여지껏 그냥 보고만 지나가고 그다음에 스쳐서 그냥 무념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새로운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고 또 그런 나무가 우리 주변에 있음으로써 우리가 또 어떤 그 마음가짐이나 아니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자세히 조금 더 일반인들에게 조금 더 알려주고 싶어서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좋은 날씨는 아닌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같이 소풍을 나오셔서 이 나무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하시고 또 그 나무가 갖는 의미를 좀 더 같이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나무 설명을 잘 들으시고 그 자기 주변에 있는 나무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해서 무척 저로서도 굉장히 뜻깊은 하루고 의미 있는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